안녕하십니까? 오늘 클래식 어디까지 들어봤니 수업을 맡은 최햇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같이 클래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거를 할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자, 오늘은 오페라에 녹아든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그리스 신화라고 하면 일반 학교나 우리 책에서 특히나 만화로 되어 있는 책 이런 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 신화를 많이 접하는 걸 봤는데요. 그 그리스 신화가 오페라에서도 녹아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오늘 함께 그리스 신화 누가 나오는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선생님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신화와 오페라, 이 연관성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떻게 이 그리스 신화와 오페라가 만났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페라는요, 1573년 이탈리아 피렌체 귀족의 바르디 공작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택에서 화가, 음악가, 과학자, 시인, 여러 분야의 각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지식을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토론회 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카메라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타라는 그 모임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 문화와 이런 학문과 이런 것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음악적이고 연극적인 요소를 갖춘 공연 예술을 부활시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화와 오페라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렌체의 카메라타라는 모임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 문화와 우리 그리스 극 이런 음악을 한번 부활시켜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연주가 되고 있고요. 그런 오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볼까요? 자,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 자, 한번 보기 전에, 자, 왜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 신화를 오페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과연 어떤 재미가 있고 아니면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했을까? 한번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시기의 오페라는요, 원래 고대 그리스 서정 비극을 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사랑과 질투, 슬픔과 기쁨, 분노와 복수 같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감정이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적나라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예술로 표현하기 아주 적합한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볼 땐요. 자, 그리스 신화를 우리 친구들이 만화나 이런 여러 곳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능력을 가진 신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들이 인간미 넘치는 모습과 신비로움이 함께 이 극에 나타났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이 오페라가 신화와 만났을 때 더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오페라가요. 최초의 오페라가 다프네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과 아폴로와 다프네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 아쉽게도 이 오페라는요, 악보가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전설로 이런 오페라가 최초의 오페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악보가 보존된 또 최초의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우리디체라는 오페라인데요. 이 역시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페라는 첫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였다. 오페라의 첫 시작은 그리스의 신화의 이야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보면 많은 인간의 감정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고스란히 음악으로 녹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페라 첫 만남, 우리는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를 보기 시작할 건데요. 자, 이 오페라는요, 모차르트 오페라 중에 가장 고귀하고 영웅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영웅적이고 고귀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 사진을 봤을 때. 자, 이것은요, 모차르트가 작곡한 3막의
오페라 세리아입니다. 자, 이 오페라 세리아는요, 어떤 종류를 말하냐면 그리스 신화나 고대 영웅담 그런 것들로 한 엄숙하고 비극적인 이탈리아 오페라의 종류, 오페라 세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페라 세리아의 종류의 한 개로서 모차르트가 이도메네오라는 오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빈 시절에 작곡된 모차르트 후기 오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덜 알려졌어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이거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름을. 근데 역대 모차르트 오페라 중에요. 세리아 오페라 중에는 가장 최고의 명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음악 작곡가로서 모차르트의 역량이 가장 많이 보이는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오페라 분야에서 남긴 최초의 걸작이자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이 극을 이것을 이도메네오 오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이따가 음악도 함께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어떻게 음악의 전환기를 이걸로 맞게 됐는지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죠? 자, 이 오페라는요. 짤츠부르크에 있던 모차르트가 오페라 요청과 함께 대본 작가이자 미넨의 궁정 작가인 바레스코가 쓴 이도메네오의 대본을 넘겨받고 그 오페라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도메네오는 바레스코 본인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프랑스 오페라 작곡가 앙드레 캉프라의 비극 오페라 이도메네에 사용된 대본을 이탈리아어로 각색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어에서 이태리어로 바꾸어서 만들어낸 오페라라고 합니다. 자, 원작은요, 비극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바레스코는 등장인물을 조금 더 줄이고요. 그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작의 프랑스적인 분위기를 좀 더했고요. 자신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오페라 세리아 대본 작가인 피에르토 메타스타지오의 스타일을 덧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토대에 있던 것에서 많은 것을 덧붙였을 때 또 어떤 것이 보였을까 궁금하죠? 자, 이 공연은요. 1781년에 초연이 되었습니다. 1월 29일 미넨에서 레지덴츠 극장에서 모차르트 본인이 직접 지휘한 초연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하고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 연주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상연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행사용 작품이라고 항상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작품인데요. 이도메네오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완벽하게 작곡된 곡이었지만 그 행사용 꼬리표라는 이름을 벗어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극장에서 공연했을 때 한 3회 정도 공연을 하고 극장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 뒤로는 사람들이 자주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남긴 편지를 보면 자신이 작곡한 이 멋진 곡이 계속 알려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직접 편지에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모차르트가 정말 아끼던 곡이었던 것 같죠? 자, 이 이후에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작곡가들도 만들어냈다고 해요. 가차니카랑 바에르, 피데리치 같은 작곡가들이 이걸 이어받아서 이도메네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른 오페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볼 건데요. 이도메네오의 스토리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모차르트의 오페라죠. 선생님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와 문화 속의 인물이지만요. 공교롭게도 같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곤란이냐면요.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앞에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오는 존재를 신에게 바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조건을 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누가 나왔을까요? 강아지가 먼저 나왔을까요? 아니면 일하는 하인들이 먼저 나왔을까요? 자, 결과는요,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들이 처음 나오는 사람을 신에게 바치겠다 했는데 한쪽은 딸이었고 또 다른 아버지 쪽에서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죠. 자신은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 나오길 원했지만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대의 아버지 이야기는 각각 다른 형태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아는 미녀와 야수 있죠. 네. 그거 우리가 오페라 전자로 봤을 때는 미녀와 야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페라로 됐다 생각하면 이도메네오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이 곳은요. 자, 이게 뭐가 보이죠? 멀리 보이지만 배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도 보이고 돛도 보이고 그쵸?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자, 트로이 전쟁 이후에 크레타라는 왕국을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미케네가 승리한 후에요. 미케네에 협력했던 크레타 왕 이도메네오가 트로이 공주 일리아를 인질로 데리고 함대를 끌고 귀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귀향을 하는데요. 크레타 왕이 이도메네오는 돌아오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는 자신이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요. 도착한 후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생명체를 바치겠다고 바다의 신 넵튠에게 맹세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바다의 신 넵튠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넵튠 나 들어봤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페라로 만든 겁니다. 자, 이도메네오가요. 크레타에 도착했을 때 불행히 제일 먼저 만난 존재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다만테라는 왕자였는데요. 어떻게든 아들을 재물의 비극에 넣기 싫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비극의 재물로 바치기 싫었습니다. 애를 쓰고 애를 써서 결국 빼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에 분노한 바다의 신 넵튠이요. 폭풍우를 일으키고 크레타를 폐허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물을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다만테 왕자가 넵튠의 괴물을 물리치긴 하나 넵튠은 분노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도메네오는 결국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다만테를 사랑하던 트로이 공주 일리아가 나옵니다. 그를 위해 희생양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정말 큰 결심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 사랑하는 남자 대신 제단에 오릅니다. 그래서 일리아는 이도메네오의 패망한 트로이 공주였는데요. 자신의 그 억울함과 답답하고 자신이 그 나라에 지게 되어서 자기 나라를 뺏기고 이 나라 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그 왕자를 사랑한 거죠.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원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일리아가요. 그 신전에 도착하자 바다의 신 넵튠이요.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자, 이도메네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다만테와 일리아를 결혼을 해서 섬을 지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거절당하고 일리아 때문에 여왕의 자리를 뺏긴 엘렉트라라는 여자도 나와요. 이 엘렉트라 공주는요. 이 이다메오 왕자를 좋아했던 여잔데요. 이 일리아 공주가 들어옴으로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분노에 찬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결국 왕이 아까 바다의 신 넵튠이 말한 대로 이 둘은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요. 이 나라를 둘이 점령하게 되고 지배의 명령을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려운 운명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위치에 있는 운명이었지만요. 그 운명을 극복하고 서로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모든 군중이 환호하고 군중은 사랑의 신인 이메네오와 결혼의 신 주노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마치는데요. 우리가 이 곡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들어볼 때 음악적 특징이 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쵸? 아름다운 선율. 그 다음에 의미와 발음을 최대한 살린 가사 처리. 우리가 막상 우리가 나오는 단어를 바로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요. 외국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 자국민으로 가국어로 가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요. 의미와 발음을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성 있는 캐릭터, 군더더기 없고 일관성 있는 스토리,
그다음에 깊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묘사했고요. 강렬하고 효과적인 관현악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 신화는 사람들의 여러 감정, 극과 극이 되는 감정들이 다 드러난다고 했죠. 그것들이 똑같이 이 오페라에서도 묻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오페라가 나왔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많은 애착을 받았던 곡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는 이 곡을 더 알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고 했죠. 근데 이 곡이 과연 모차르트가 몇 살 때 작곡이 되었을까요? 24살 때. 정말 어린 나이죠. 24살의 어린 나이에 이 작품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 나이지만 원숭미 있고 완성력 있는 이 곡을 작곡하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했고 사람들이 정말 이 곡을 많이 좋아했다고 해요. 자, 음악계에서요, 모차르트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이거는 정말 모차르트가 만든 게 확실하고 모차르트 같은 노래야 라고 하는 오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노래가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자, 우리 그러면 들어볼 거예요.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이도메네오의 주요곡을 감상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이 시기 때 고음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볼게요. 모차르트가 주요 등장인물들 모두를 고음역으로 설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바로크 음악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고음역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되게 높은 음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해요. 그때 어떻게 보면 베르디 오페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다만테 역은요, 초연 때 알토 카스트로 배역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배역이 됐다가 1786년에서 빈 공연 때는요, 테너로 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세월이 바뀌면서 이렇게 등장인물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에는요, 메조소프라노가 부른대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배역의 차이가 느껴지죠? 자, 이 이후에요, 우리나라 국내 무대에는요, 2010년에 올랐다고 합니다. 2010년에 올랐는데요, 이때 초연에 올랐을 때도 메조소프라노가 이다만테 역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메조 카스트라토가 있었다 생각하면요, 그걸 지금은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배역들이 바뀌어서 지금은 메조가 노래한다. 그래서 여자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작품을 봤을 때요, 사실 무대 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봤다면 누가 가장 어울릴까요? 남자 파트 중에 테너가 가장 잘 어울리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래상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메조소프라노가 노래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도메네오라는 사람은요, 비극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극작가가 바꿨다고 했죠, 결론을. 그러나 비극적인 요소들은 이도메네오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리아 역의 소프라노는요, 서정적이고 고난도의 기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여의었어도 그 서정적인 고난도의 기교를 보이면서 곡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렉트라요. 아까 이 일리아가 들어와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눈앞에서 이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분노에 차고 질투심 많은 이 여자는요, 불길처럼 강렬한 드라마틱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자, 그리고 요런 고난도의 기교와 불처럼 불타오르는 드라마틱한 소리가 둘이 팽팽하게 불이 붙어요. 이런 차이점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죠? 자, 주요곡을 감상해 볼 건데요. 서곡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서곡은요,
D장조로 진행되면서요. 특이하게 곡이 완결되지 않고 잦아들면서 1막의 일리아 아리아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바그너가 이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도 결국은 이렇게 흘러서 변화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노래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곡을 들으면서 또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나요? 승리한 함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그것, 바다 한가운데 있는 떠있는 함대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바다의 신 넵튠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여러 장면과 여러 캐릭터들이 다 녹아든 서곡입니다. 자, 우리가 이도메네오를요 조금 더 볼 건데요. 자, 이 모차르트가요 이 곡을 작곡할 때는요 멜로디가 인상적인 중창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창 또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창과 합창들의 비중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창의 비중을 왜 두었을까요? 곡의 긴장감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마음의 심경을 아리아로 이 중창으로 잘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서곡을 좀 더 들어볼까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서곡을 함께 들어봤고요. 자, 다음번에 들을 건요. 1막 초반에 나오는 일리아의 아리아입니다. 자, 제목은요. 아버지여 형제여 안녕입니다. 아버지의 냉혹함에 혼란과 비탄을 느끼는 아리아인데요. 초반에 트로이에서 포로로 잡혀왔다 했죠. 그 비탄한 마음과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 아리아에 나오는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 주인공의 노래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분노에 찼고 표정이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죠.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혼란과 비탄에 사로잡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일리아가요, 자신의 처량한 신태를 한탄하면서 하필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그리스인 남자 이담한테를 사랑하게 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감정이 다 드러나지 않나요? 그럼 조금 더 들어보면서 선생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일리아의 노래에 사무침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어서 우리가 들어볼 곡은요, 2막 초반에 나오는 곡입니다. 이도메네오의 아리아입니다. 제목은요, 태풍이 치는 바다에서 벗어났지만 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리아가 이다만테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고뇌에 찬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면서 선생님과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아리아는요, 넵튠에게 바다의 신이라고 했죠. 넵튠에게 아들 이다만테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걸 안 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인데요. 자, 그리고 아까 포로로 잡혀든 일리아가 자신의 아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일리아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아리아입니다. 그 감정이 정말 이 곡에서 잘 드러나는지 한번 노래하는 성악가의 목소리에 또 더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 이어서 다른 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우리가 계속 아리아를 들었다면 이번에 이중창을 들어볼 것입니다. 자, 일리아와 이다만테의 이중창인데요. 제목은 더 이상 우리의 시련은 상관하지 않겠네 라는 이중창 계속 들어보면서 선생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자,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걸 보면서 왜 여자 둘이서 노래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일리아와 이다만테는요, 그 포로로 잡힌 공주고요. 이다만테는요, 그때 예전에는 카스트라토가 불렀다고 했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테너가 하면 좋았겠지만 테너가 부를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메조소프라노가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조소프라노는 여성이죠. 근데
이 극을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자가 둘이서 뭐 하는 거지 생각하지 말고 이 극의 흐름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메조 소프라노가 노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일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통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 드러내지 않는 마음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다만떼 사랑을 결국 받아들이고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아리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곡을 듣고 있는데요. 다음 곡은요, 우리가 사중창을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리아부터 이중창, 사중창까지 이렇게 여러 구분이 있는 노래를 듣게 될 건데요. 자, 일리아와 이다만떼, 이도메네오, 엘렉트라의 사중창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요, 이제 나 홀로 낯선 곳을 헤매네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감상해보고 선생님과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Così al verbo crudo fato Signor già tiroso padre chiamarti a un suddito infelice e quest'almen concedi mica grazia parla in che t'offesi mai perché mi fuggi parti te lo comando fuggi il paterno Dio e cerca altrove sicuro asilo. Dunque io me andrò. 자, 이 사중창은요, 아까 모차르트가 중창과 합창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이 중창을 왜 사용했냐? 조금 더 화려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각 등장인물의 자신의 사연과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이 썼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다만떼는요, 결국 바다의 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이곳을 혼자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결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리아는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서로 다른 마음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속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도메네오는요, 자신의 무자비한 정말 안타까운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엘렉트라는요, 두 남녀에 대한 복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명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 음악이라는 것, 이 곡 사중창 안에서 이 것들이 모두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음악의 흐름은 똑같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서로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이 음악 속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들어볼 거는 엘렉트라의 아리아입니다. 분노와 질투와 이런 많은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이 그림에서, 이 장면에서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목도요. 절망과 분노 속에 있는 오레스테스 아리아스라는 곡인데요. 절망과 분노 속에 격정적인 노래가 나오는 곡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레스테스 아리아스, 이 사람은 신들의 이름이에요. 신들의 이름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음악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의 신 넵튠의 명령으로요. 두 사람은 이다만테와 일리아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을 하게 되자 왕비의 자리를 빼앗긴 엘렉트라가 복수하겠다. 정말 저주를 증오한다. 이런 뜻의 가사들이 나오고 있고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느꼈던 고통들을 오레스테스 신과 아이아스는 이 고통을 이 사람이 고통 느낀 것을 이젠 나는 그 느낌을 알 것 같아라고 그 신들의 고통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연기와 눈빛, 노래를 보면요. 확실히 그 분노와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생각한 그리스 신화가 오페라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서로 좀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 같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오페라를 한 개 볼 건데요. 퍼셀의 디도와 에네아스라는 작품을 한번 또 볼 겁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보기 전에 헨리 퍼셀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고요. 영국을 대표한다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을 무조건 꼽는다고 해요. 헨리 퍼셀이라는 사람을. 자, 대표적인 바로크 음악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퍼셀은요, 영국의 모차르트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더 비슷한 건요, 이 헨리 퍼셀도 3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영국의 오르페우스란 애칭도 붙고요. 최고의 영국 작곡가로 군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본 디도와 에네아스는요, 최초의 영국 오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죠? 자, 퍼셀은요, 음악만큼이나 연극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과 연극이 합쳐진 이탈리아 오페라 장르를 연구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던 오페라를요, 영국에 가지고 오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도는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퍼셀은 마침내 영국 최초의 오페라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디도와 아네아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짧은 작품이지만요. 이 안에는 춤과 합창 등 다양한 방식과 함께 환희와 절망, 정말 끝과 끝이죠. 환희와 절망을 다 느낄 수 있는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곡은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사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사실 이태리, 독일어, 프랑스어가 익숙하게 오페라 언어라고 생각했지만 드디어 영어 오페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져 영국에 전파된 것을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그 형식을 띄었다고 해요. 자,
마스크란요, 신화와 우화, 그 다음에 그런 소재들로 대사, 춤, 연기 이런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의 한 장면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페라랑 상당히 비슷한 한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헨리 퍼셀은요, 이 마스크에서 사용하던 대사를 음악이 있는 레지타티브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헨리 퍼셀이 없었다면 이 레지타티브적인 요소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자, 영국 오페라와 이탈리아 오페라를 이어지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를 했던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헨리 퍼셀은요, 마스크라고 쓰지 않았어요. 오페라라고 썼습니다.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라고 명칭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디도와 에네아스를 알아볼 건데요. 자, 로마 건국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디도와 아네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외국에 가면 이런 그림으로도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헨리 퍼셀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이기도 하는데요. 1689년 영국 첼시 소재의 영어성 기숙학교에서 작곡이 됐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을 위해 처음 초연된 오페라는요, 로마의 대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아스의 배경으로 3막 5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 안에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카르타코의 여왕 디도. 이 디도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이네아스를 사랑한 카르타고의 전설적인 여왕이라고 합니다. 트로이의 왕자 아이네아스, 디도의 하인 벨린다, 그 다음에 마녀 정령, 이렇게 짧은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음악을 들어볼 거지만요, 이 음악적인 특징을 조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 음악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인물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일반적인 등장인물보다 거의 3분의 1이 줄어들거나 절반이 줄어든 인물 구성입니다. 아주 특이한 요소들이죠. 자, 그래서 대본에서 지정한 인물들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라토리오 느낌적인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인 클래스 연주회 같은 분위기도 있다고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도 요즘 최근 다 연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극장에서 연주되는 것만큼 큰 장소와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등장인물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가 아주 짧고 간단하고 비교적 소규모 오페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요, 이 오페라에서는요, 프랑스적인 음악 양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것은 프랑스 음악이 나타났지만 반대로 오페라적인 요소에서는요, 구조와 스토리에서는 이탈리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두 가지 문화가 합쳐져서 이 헨리 퍼셀이 그 이야기 요소들, 여러 요소들을 잘 종합하여서 만들어진 영국의 오페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막을 원래는 5막을 기본으로 하는 프랑스 오페라와는 달리어 3막을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조적인 면에서는 이탈리아 구조를 사용했겠죠. 그리고 전형적인 그리스 비극을 다룬 오페라 세리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극 초반에서는요, 1막은 디도와 에네아스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환희의 춤은 2막을 거치며 환희의 춤을 거치고 3막에서 디도의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큰 이야기들이고요. 이 헨리 퍼셀은요, 영국 오페라사의 뜻깊은 작품으로 이 작품이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음악의 여러 기법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 기법들을 잘 사용하고 그 기법들을 잘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처음에 들어볼 거든요, 오페라 서곡을 들어볼 건데요. 자, 서곡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페라에서 먼저 등장하는 서곡은요, 전형적인 프랑스 양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릴리가 창안한 프랑스 서곡 방식인 부점 리듬을 활용해서 독특한 형식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서곡의 양식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점사분음표와 팔분음표 이렇게 사용하면서 부점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음악을 들어보면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번에는요, 이 오페라 중 가장 유명한 곡인데요. 이 곡을요, 우리 김미래 선생님과 함께 또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이 아리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헨리 퍼셀이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 When I am late, 내가 대지에 묻혔을 때라는 아리아입니다. 먼저 들어보시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디도가 자결 직전에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통주저음, 전형적인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죠. 로 조금씩 단계를 낮춰가며 슬픈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절제된 죽음의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마저 들어보실게요.
디도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한음씩 내려가는 음악이 디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점점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퍼셀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실게요, 계속.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 아리아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면서 절규를 하다가 점점 다시 낮아지고 작아지면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너무너무 슬픈 디도의 아리아입니다. 이렇게 디도의 아리아가 끝이 나면 합창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로 오페라가 끝이 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가 녹아든 오페라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1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